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정입니다. 오늘 대담의 주제는 2016년 경제전망입니다. 최진욱 드폴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모시고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고 한 해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아무래도 새해 경제의 화두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9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이 7년 만에 제로금리를 끝낸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물론 금리가 그동안 거의 그 제로 상황에서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것이 지난 2008년 말부터 계속됐기 때문에 정말 거의 그 7년 이상 이제 이렇게 저금리 시대를 맞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기 회복을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신호가 요번 작년 그 2015년 12월 달에 와서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처음으로 0.25%를 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가 정말 좋아서 올린 것이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올리겠다고 자꾸 헛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용도도 떨어지고 언젠가는 이제 한번 이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할 수 없이 올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자율이 그동안 올라간 것은 정말 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일반 시민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0.25%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으러 갈 때 그분들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결국은 신용도가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 거지 이자율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이 대출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그만큼 정말 풀렸느냐 여기에 지금 관건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7, 8년 동안 경기가 아주 그렇게 눈에 띄게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 신용도가 높아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0.25% 올라가도 돈 꾸기는 마찬가지로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이 세계 무역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 달러 부족의 현상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정말 그것이 중요한 지금 그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그 나라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또 경기 부양책으로 지금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오직 미국만이 지금 이자율을 인상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의 달러들이 지금 미국으로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참 미국에게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에 따라서 해외 자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높은 금리에 이제 입금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또 이자 지출이 생기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달러 강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는 결국은 미국의 수출력이 약해지고 그 대신 수입만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 자체로는 수출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수입이 이제 강해지고 그래서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정책은 전반적인 그 세계 경제 흐름을 분명히 포함을 시킨 얘기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동안 미국의 국민들한테 연방준비은행에서 올리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그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럼 혹시 올해 안에 한 번 더 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항상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는 그렇게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전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활황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고 지금 겨우 회복세에서 정말 지금 좀
좀 남의 눈에는 낮게 보이는 그런 정도지 정말 그렇게 회복이 완전히 된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기에는 이자 상승이 없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지나서 모르죠. 이제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후반기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식시장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요 주식시장들이 개장 첫날 일제히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명 이 차이나 쇼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예. 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좀 재밌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미국이 감기가 걸리면은 전 세계가 독감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미국 경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중국 경제가 이제 감기를 겪으니까 딴 나라들이 몸살을 앓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부상이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경제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지까지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면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나라에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유럽이 지난 2년 동안 금융 위기를 맞고 또 경제 위기도 맞고 이래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생산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 생산을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자재 수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 남미 아니면은 중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그동안 이렇게 이제 사역상 원자재를 제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 나라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힘들어지면서 유럽도 힘들어지고 또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흔들거리고 독감을 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정말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뭐 한 나라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얽혀져 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한 나라가 또 특히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이런 큰 나라들이 한번 흔들리면 그 영향이 전 세계로 이렇게 금방 파급돼가는 그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겠는데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올해 미국의 주식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미국의 주식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와서 7년 주기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그것이 꺾이면서 2008년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한 7년이 걸렸고 그것이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다시 지금 2015년, 16년 이렇게 오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 주기설을 믿는다고 하면 2016년도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거를 떠나서 미국의 상황이나 전 세계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2016년도가 그렇게 밝은 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약 한 7조 달러 이상을 미국 경제에 퍼부었는데 그 돈이 실상 이렇게 생산성이 있는 대로 가지를 못하고 금융시장으로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많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갔고 그것에 대한 거품이 아직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이 이제 요번에 중국의 차이나 쇼크가 오면서 이제 거품을 빼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2016년도가 조금 그렇게 화랑세가 아닌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발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이 2016년도에 S&P 500 지수를 통해서 볼 때
많게는 2,500까지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100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도에 한 2,060포인트 정도로 끝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100이나 200 정도 간다 그러면 약 한 5%에서 10%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난 한 7, 8년 동안 미국의 증세가 그렇게 높은 그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것은 유지가 되지 않고 요번에는 그 주식 시장에 거품이 빠지는 그런 그 2016년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되는 2016년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조심스럽게 또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예, 분산 투자하면은 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크게 얘기하면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도 투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도 할 수 있고 귀금속에도 할 수 있고 미술품, 골동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보통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채권이나 아니면 증권 또 증권 중에서도 이제 또 배당 주식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분산 투자 방법이 아무리 주식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렇게 꾸준한 그 배당금을 주는 그런 주식에 안전성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좀 안심하면서 넘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역시 멀리 보고 투자를 하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이제 다음으로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재무제표는 정상화가 됐지만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가 살아나는 속도는 그다지 빠르게 변화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또 어떤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미국 경제가 실상 활황세로 돌라고 그러면은 매년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지까지 2.5%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그렇게 저성장의 경기 회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경기 회복 속도를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동안 그 회복세를 보여왔지만 이렇게 서민층은 아직도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 이렇게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기업들이 너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형화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대형화의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주변을 봐도 옛날 같으면은 조그만 소규모의 그 식료품상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조그만 장사를 해서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 그로서리만 해도 지금 대형화되는 추세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이런 샴푸나 이런 거 팔던 자그만 그런 상점을 운영하던 분들도 이제는 옆에 월마트가 생기고 월그린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자꾸 직장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 위기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서 그렇게 소규모의 그 자영업자들이 설당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회복세가 보이는데 이 자영업자나 소규모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회복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그게 현재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장 저희 한인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요. 그렇죠. 네, 예. 그 고용 시장의 현황은 어떤지 또 역시 궁금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조금씩 살아나니까 이제 거기에 취직이 되는 분들이 좀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도 조금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식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것이 건전한 상승이냐
아니면은 또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상승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회복세는 완연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조금씩은 나아지는 기미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일리노이와 시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력이 있었던 밥돌도 하원 의원이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친기업적으로 세액을 개혁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는 기업을 운영하기에 어떤 곳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일리노이가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하위권에 소속돼 있는 그런 그 기업 풍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리노이 정부가 재정 적자가 있고 또 특히 그 연금에 따른 그 비용들이 너무나 지금 채무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약 한 900억 달러나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채무를 갖다가 변제하려면 갚으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한테 그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는 분들도 이제 기업 세금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리노이 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일리노이를 떠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브루스 라우러나 뭐 밥 돌드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는 뭐 몇 사람의 힘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출신의 그 주지사가 있고 또 하원과 상원은 민주당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이 당파 싸움을 하지 말고 정말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다시 정말 일리노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좀 더 활동적인 아니면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공화당, 민주당 양당 대립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도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지러운 상태 속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악순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실상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적에는 정치하는 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도 주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또 어떠한 그 비전도 보여줘야 되고 이러는데, 불행하게도 일리노이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경찰 폭력 사건 때문에 정말 거의 뭐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되듯이 그렇게 지금 시카고 시는 굴러가고 있고 또 주정부는 또 민주당 공화당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뭐를 해야 될지 정말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바른 열심히 리더를 뽑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고 선거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예. 교수님께서는 일리노이의 경제 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일리노이가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농업 분야가 아직도 일리노이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사나 전통이 깊은 제조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좀 힘들지 않나 싶고 물론 농업은 지금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곡물들을 수입해 가기 때문에 농업은 그냥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조업이 지금 자꾸 일리노이를 떠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참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 반면에 그 떠나는 제조업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IT 산업 쪽에서 찾고는 있지만 워낙 캘리포니아 쪽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비즈니스들이 일리노이에 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그려지려면 조금은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럼 올해 시카고와 쿡카운티 거주자들은 사상 최고 인상폭의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한 예로 25만 달러 주택 소유자가 최대 $1,000의 재산세 인상과 또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연금 적자 때문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리노이가 재정 적자도 물론 크지만 실제 연금에 따른 그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약 한 900억 달러가 되는데 이거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미국에서 많은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도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재산세로 지금 그것을 충당하려고 모든 이 정부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기업들도 많아지고 이런 그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일리노이가 저궤도에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지난해부터는 이 저유가에 대한 관심이 또 높습니다. 저유가는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 그 저유가가 이제 항상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산유국 입장 아니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손해를 보게 되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휘발유를 생산하는 그 생산업자들은 이제 많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달라스나 휴스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석유 산업이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면은 결국은 석유 회사들이 운영이 힘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해고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직장을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휘발유 값이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기분도 좋고 조금은 더 이렇게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고 보는데 단 한 가지 이제 좀 그 불만스러운 것은 소비자들한테는 그것이 목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푼돈으로 떨어지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아서 함께 크게 쓰여지는 그런 효력이 없고 그냥 푼돈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더 부정적인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전 산유국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 회사, 석유 회사들도 힘들어하고 그것이 지금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난달부터 뭐 계속해서 유가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중국의 영향력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중국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시 또 추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국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번째로 일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세계 경제가 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네 개의 경제 국가들이 실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동안 뭐 거의 20년 이상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요. 유럽도 지난 2, 3년 동안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지금 좀 비틀비틀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 그동안 고생하다가 조금 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금리 인상도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미국 스스로도 그렇게 신나는 경제 회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좀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또 힘든 과정에서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나 또 침체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변화무쌍한 만큼 또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올 한 해 2016년 경제 키워드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제일 큰 그 이슈가 이번 11월 달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다른 인물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에 크다는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11월 대통령 선거가 큰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생각이 그 중동 및 아이시스의 그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더 확산이 될지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유가에 휘발유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유가 시장은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변동을 겪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시스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그 대책을 써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유럽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시스 및 중동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중국의 경제가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정책이 정말 전반기에는 인상을 할 것 같지 않은데 후반기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쓰느냐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이번 2016년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경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주의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이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인 경제뿐 아니라 미국 경제 다시 살아나기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6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드폴 대학교 최진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